안녕하세요. 오늘도 돈이 되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단 10명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이 지난 47년간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그들의 전략 중 단 하나만 따라해도 당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히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방법을 쓴 걸까요?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머스크가 가장 즐겨 쓰는 사고 도구가 있거든요. 바로 제21원칙 사고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까지 분해한 뒤 그 바닥에서부터 논리를 새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에요. 남들이 해온 방식, 관습, 전례 같은 건 철저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스페이스X 로켓 한 발 가격이 6,500만 달러였어요. 그런데 머스크가 원자재 가격을 직접 계산해 봤더니 실제 원자재 비용은 전체 가격의 단 2%에 불과했거든요. 이걸 보고 머스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간 유통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직접 만들자. 그렇게 수직 계열화를 단행했고 발사 비용을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어요. 이 비효율을 측정하는 도구가 바로 바보지수, 영어로 이디엇 인덱스입니다. 완제품 가격을 원자재 가격으로 나눈 숫자인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어딘가 낭비가 심하다는 신호거든요.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테슬라 모델 3 양산 과정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5단계 엔지니어링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요구사항을 검증하세요. 모든 요구사항 뒤에는 반드시 담당자 이름이 있어야 하고 오히려 똑똑한 사람의 요구일수록 더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둘째, 과감하게 삭제하세요. 최고의 부품은 없는 부품이거든요. 삭제한 것 중 10%를 나중에 다시 살려내지 않았다면 아직 충분히 덜어낸 게 아닙니다. 셋째, 단순화하고 최적화하세요. 단,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최적화하는 실수는 하지 마세요. 넷째, 속도를 높이세요. 하지만 앞선 3단계가 완료되기 전에 서두르면 안 됩니다. 다섯째, 자동화하세요. 이건 반드시 마지막 순서거든요. 머스크 본인도 2018년에 자동화를 너무 일찍 도입했다가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다음으로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드릴게요. 1997년 잡스가 애플로 돌아왔을 때 회사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35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거든요. 잡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화이트보드에 선을 2개 그었습니다. 가로 하나, 세로 하나. 그렇게 만들어진 4칸에 소비자용, 전문가용, 데스크톱, 노트북만 남기고 나머지 70%를 전부 폐기했어요.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만큼 무엇을 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잡스가 말하는 제거를 통한 혁신입니다.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훨씬 도달하기 어렵지만 일단 그 경지에 이르면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제프 베이조스를 보실게요. 베이조스가 월스트리트의 고연봉 직장을 그만두고 아마존을 창업할 때 그가 쓴 도구가 있어요.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80세가 된 자신을 상상하고 그 시점에서 지금을 돌아봤을 때 어떤 선택이 덜 후회스러울지 자문하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뛰어들지 않은 것은 후회가 남겠지만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은 후회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창업을 선택했거든요. 베이조스는 의사결정도 2가지로 나눠서 생각했어요. 유형일은 일방향운입니다. 한번 열면 되돌아오기 어려운 결정이에요. 이런 건 충분한 데이터를 모아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유형이는 양방향문이에요.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이거든요. 이런 건 70% 정보만 있어도 빠르게 결정하고 바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이 3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생각의 출발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 도구들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까요? 다음 5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워런 버핏입니다. 버핏은 능력범위라는 개념을 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말 잘 아는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는 투자자에게 이런 상상을 제안합니다.
평생 딱 20번만 투자할 수 있는 펀치카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신중해지겠어요? 1999년 닷컴 버블이 한창이었을 때 기억하세요. 모든 기술주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거든요. 언론은 버핏을 향해 무엇이 잘못됐나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꺼진 후 마지막에 웃은 사람은 버핏이었습니다. 절제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두 번째는 레이 달리오입니다.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업자입니다. 달리오에게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어요. 고통 더하기 성찰은 발전이라는 공식입니다. 실수를 그냥 넘기지 않는 거거든요. 실수가 생기면 그 기저의 법칙을 찾아내서 원칙으로 기록합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는 조직의 급진적 투명성도 도입했습니다. 모든 회의를 녹음하고 공개하거든요. 누구나 상사를 비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아이디어의 품질이 직급보다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원칙 하나가 브리지워터를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젠슨 황입니다. 엔비디아의 창업자이자 현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전 직원 회의를 이렇게 시작했다고 해요. 우리 회사는 망하기까지 30일 남았습니다.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정체가 시작된다는 경계심을 심어준 거거든요. 젠슨 황에게는 또 하나의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 먼저 베팅하는 거예요. 2006년에 쿠다라는 플랫폼을 개발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그 플랫폼이 인공지능 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됐거든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시장, 이른바 제로 빌리언 달러 시장에 베팅하는 전략입니다. 네 번째는 샘 알트만입니다.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이자 이 시대 AI 혁명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가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자신을 복리로 성장시켜라입니다. 20년의 경력이 2년짜리 경험을 10번 반복한 것이어선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매년 앞선 해 성과를 발판 삼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궤적을 그려야 합니다. 커리어를 선형이 아닌 지수곡선으로 설계하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알트만은 이 복리 성장을 어떻게 실천했을까요? 그는 스탠퍼드 재학 시절 창업한 루프트라는 위치 기반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실리콘밸리 생태계 전체를 직접 체험했어요. 그 경험을 발판으로 Y 컴비네이터의 대표 자리에 올랐고 수백 개의 스타트업을 보면서 성공과 실패의 패턴을 데이터처럼 축적했습니다. 단순히 한 회사를 운영한 게 아니라 수백 개의 회사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메타 경험을 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축적된 통찰이 오픈 AI를 이끄는 지금의 판단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알트만이 강조하는 복리 성장의 핵심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이 다음 단계의 레버리지가 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는 젊은 시절부터 가장 뛰어난 사람들 곁에 있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했어요. 평범한 환경에서 평균적인 속도로 성장하는 대신 최고 수준의 기준이 몸에 배는 환경 자체를 선택한 겁니다. 알트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망은 전염된다. 그러니 야망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라. 여러분의 커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는 일이 5년 뒤에 어떤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지 그 연결고리를 먼저 그려보시는 게 복리 성장의 첫 번째 실천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주영 회장입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자이자 한국산업화의 상징이죠. 그의 철학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이봐, 해봤어? 조선소 부지도 없고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거북선 그림을 보여줬거든요.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든 민족입니다. 이 한마디로 금융가들의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서산 관척지 공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센 조류로 공사가 막히자 폐유조선을 가라앉혀 조류를 막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무모해 보였지만 실제로 공기를 단축하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시도하지 않고 불가능을 논하는 것. 그게 정주영 회장이 가장 경계한 태도거든요. 마지막으로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1년에 2차례 모든 연락을 끊고 외딴 별장으로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독서와 사색에만 집중하는 생각 주간이에요. 1995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방향을 인터넷 중심으로
완전히 바꾼 유명한 메모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생각 주간에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하나의 주제를 수십 시간 연속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지능보다 더 큰 경쟁 우위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 주간이라는 개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주일씩 자리를 비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핵심은 기간이 아닙니다. 외부 자극을 완전히 차단하고 한 가지 문제에만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하루 1시간 혹은 한 달에 하루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한 가지 질문에만 몰입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바쁜 일상 속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던 해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게이츠가 증명했고 여러분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6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버핏의 절제, 달리오의 성찰, 젠슨 황의 베팅, 알트만의 복리, 주영의 행동, 게이츠의 집중. 방법은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모두 자신만의 운영체제, 즉 OS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로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비즈니스 세계의 혁신가들을 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원칙은 비즈니스 밖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와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인데요. 두 분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자신만의 OS를 가장 극적으로 증명한 사례거든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2019년 자신의 초기 음원 마스터 권리를 빼앗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소송을 걸거나 조용히 포기하는 대신 그녀는 전곡을 직접 다시 녹음하는 테일러 버전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법적 분쟁을 팬들과 공유하는 서사로 바꿔버린 겁니다. 팬들은 자발적으로 기존 버전 대신 재녹음 버전을 선택했고 그 결과 스위프트는 자신의 브랜드 서사를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단순히 음원을 되찾은 게 아니에요. 위기를 팬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팬덤을 더 강하게 결속시킨 거거든요. 오프라 윈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쇼의 모든 게스트 섭외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방송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자신의 취약성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진정성으로 수천만 명의 마음을 움직인 분이세요. 오프라가 단순한 토크쇼 진행자를 넘어 미디어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평가나 시장의 흐름에 서사를 맡기지 않았거든요. 두 분의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위기나 변화 앞에서도 자신의 서사를 스스로 통제했다는 것이에요. 2026년 현재 AI와 데이터가 모든 것을 바꾸는 시대에 이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지를 스스로 설계하지 않으면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대신 정의해버리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꼭 드려야 할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혁신가들의 이야기.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나심 탈레브라는 학자가 아주 냉정한 경고를 남겼거든요. 러시아 룰렛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전략가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게 바로 생존 편향입니다. 우리가 머스크와 잡스를 연구할 때 그들과 똑같이 노력했지만 파산한 수만 명의 창업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이미 무대에서 사라졌으니까요. 탈레브는 이것을 블랙 스완이라고 부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 하나가 모든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과론적 오류도 조심하셔야 해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과정이 옳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이 실력처럼 보이는 순간 다음 위기에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의 복제 개수를 높이기 위한 3가지 필터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맥락적 필터입니다. 베이조스가 1994년에 인터넷 성장률 2300%를 목격한 그 환경.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재현될 수 있는지 반드시 따져보셔야 해요. 성공한 사람의 전략은 특정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 탄생한 거거든요. 그 맥락이 나의 현실과 얼마나 겹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질적 필터입니다. 머스크의 극단적인 고통 내성이 나의 정신 건강과 삶에 지속 가능한지 솔직하게 물어보셔야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맞는 방식이 나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전략을 따라 하기 전에 내가 그 방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는 지식의 응지 필터입니다.
결과만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도달하게 한 사고의 하부 구조, 즉 제1원칙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새벽 5시 기상이라는 습관은 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합니다. 전술이 아니라 원칙을 복제하셔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혁신가 10분, 모두 3가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의사결정 도구를 보유하셨어요. 둘째, 실패를 데이터로 만들어 원칙으로 쌓으셨거든요. 셋째, 지수적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타인의 지도를 탐내는 대신 여러분만의 나침반을 깎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10분이 남긴 가장 복제 가능한 진실.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시스템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머스크의 제1원칙이든, 게이츠의 생각 주관이든, 알트만의 복리 설계든, 결국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거든요. 누군가의 전술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원칙을 설계하는 것.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10분 중에서 가장 와닿은 분이 계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설계하고 싶은 원칙이 무엇인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경제적 사고를 한 단계 높여드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